고품격 책수다 방송, 소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통찰을 지향하는 독서파케 낭독 중독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제재이고요. 18화 2부 한국형 혁신의 길을 찾다 책의 저자 위정현 교수님과 함께 북데이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중앙대 경영학부의 교수고요. 네. 전공은 전략경영 또는 뭐 기술경영이라고 합니다만 네. 주로 이제 기술혁신에 대한 뭐 기업의 변화, 사회의 변화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제 주요한 연구 분야고요. 그 연장선에서 현재 저는 한국게임학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대략 우리 게임학회는 한 대략 4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 전문 학회인데요. 게임을 중심으로 한 연구 이런 게 이제 주로 좀 제 연구 분야이기도 합니다. 경영학과이신데 뭔가 IT 쪽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관련 책도 쓰시고 되게 재밌다는 생각했거든요. 원래 좀 관심이 이쪽 분야에 많이 있으셨던 건지. IT 전에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주로 혁신 또는 뭐 사회의 변화, 주로 이제 변화에 대한 관심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변화의 속도가 가장 전형적이고 짧은 순간에 이제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게 IT죠. IT가 등장하면서 이제 변화에 특히 이제 기술 혁신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어쩌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평소에 관심 있는 이런 어떤 변화의 추이 그리고 변화의 결과를 관찰하기에 대단히 적합한 산업이 이제 IT 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IT 산업에 대한 굉장히 특히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연구를 많이 이런저런 연구를 좀 많이 했었죠. 게임 학회장이시면은 그 게임도 평소에 많이 하시는. 예전에는 그 모바일 게임 이전에는 네. 그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량으로 많이 출시는 안 됐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이게 바뀌면서 굉장히 너무 많은 하면 실례인가요? 그 어쨌든 단기간에 많은 게임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관심이 있거나 뭐 사회적으로 이제 그 인기가 있는 게임이라든지 제가 관심 있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는데 네. 뭐 그 외의 게임은 학생들이 하는 걸 좀 지켜보는 것도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게임을 야 이런 게임 어떤 거니라고 해서 시켜보고 그 뒤에서 이제 지켜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요. 예전에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리니지라든지 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런 것들은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게임은 그 배틀그라운드를 했었어요. 아, 네. 근데 배틀그라운드를 항상 FPS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FPS라는 슈팅 게임에 소질 있는 여학생들이 항상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여학생들은 이제 슈팅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 PC방 가서 하면 교수님 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못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막상 시작해놓고 보면 뭐 예를 들면 배틀그라운드에서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한 10명 가까이 했나요? 한 8명 네. 가까이 학생들하고 같이 했는데 마지막 생존자가 그러니까 저희 팀 내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여학생이었고 처음 하는 여학생이었고 그래서 예전에도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처음 하는 여학생인데 정말 FPS를 잘하더라고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모르겠어요. 많지는 않은데 종종 이제 그런 여학생들이 이제 재밌네요. 발견합니다. 근데 어쨌든 FPS 그 슈팅 게임인데 이거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능력이 있나요? 잘하기 위한?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전략적 능력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어디에 숨어 있거나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냐 스탑인가를 항상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장이라는 게 플레이어가 플레이할 수 있는 그 공간인데 네. 그게 자꾸 좁혀지거든요. 아.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는 이제 20번만 있으면 1등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전투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그 정기적으로 네.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 밖에 있으면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능력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장 안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예를 들어서 숨어 있을 거냐 갈 거냐 자기장 안으로 미리 이동할 거냐 또는 어떤 지점에 떨어져 이런 많은 걸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좀 잘하는 여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략적 판단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고냐 스탑이냐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잘하는 능력이 있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슈팅 게임이 강한 거죠. 사실 슈팅 게임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총 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또 전략적인 게 또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슈팅 게임이나 게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게 그것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네.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다 이런 걸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도 그런데 스타크래프트도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잘 쓸 그렇죠. 것인가, 네. 그다음에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 잘 분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온라인 게임이라는 전반에 그런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 맞아요. 언제 공격을 할 것인가. 예, 이런 언제 것들. 공격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예를 들면 경로를 선택할까 이런 것들이 그렇죠.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게임이라는 것들이 예전에 벽돌 깨기라고 있었어요. 네. 벽돌 깨기라고 이런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깨고 부수고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또는 그냥 폭력적이고 예. 약간 그런 걸로.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게임이라는 것은 특히 지금에 있어서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게임이라는 것은 대전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어떤 기능들을 생각을 해야만 생존하고 이기는 이런 좀 역할을 하는 거죠. G러닝이라는 거는 그 교수님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처음 네. 시도를 하신. 2000 제가 이제 그 개념을 이제 구상했던 건 200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게임을 접목한 어떤 게임을 교육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하는 거죠. 기반으로 예, 한. 예. 게임을 특히 이제 온라인 게임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네트워크형 네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했다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이 어차피 서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서버를 기반으로 한 게임을 베이스로 한 교육 컨텐츠라고 생각하면 되죠. 2002년도부터 이제 기획을 해서 네. 2003년도에 제일 먼저 대학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대에서 이제 경영학 과목에서 특히 제 수업인 전략 과목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학생들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대를 했었는데 네. 나중에 해보고 난 다음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니까 게임이 수업의 도구가 되면 그리고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라는 자원을 제약해버리면 결국에는 끊임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과정이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수업의 대상이 되면 힘든 겁니다. 그때 어떤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당시 했던 것은 전략에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썼던 것은 거상이라는 게임을 썼는데 네. 거상 자체가 그 비즈니스라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제조하고 사고 팔고 뭐 원재료를 구입해서 뭐 제조해서 팔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그런 가상 공간에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4명이 한 팀이 되는데 한 팀이 결국에는 기업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 시간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 시간 손익계산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 룰이 뭐냐면 상대방의 전략을 모르는 거죠. 결과만 보여주거든요. 전략이라 하면 뭐 단가를 얼마나 할 것인가. 뭐 그렇습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재료를 예를 들어서 가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현실의 경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경제적 제재들 예를 들면 독점 금지라 이런 것들을 다 네. 풀어줍니다. 그래서 강도라든지 뭐 절도 이런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희귀한 재료를 예를 들어서 독점한다든지 또는 희귀한 어떤 물건들을 제조한다든지 또는 유통의 망을 지배한다든지 이런 어떤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재밌었던 게 네. 어떤 팀이 원자재를 철괴인가 하는 게 있는데 철괴를 독점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철괴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이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판단, 그럼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그 팀은 참담하게 실패하고 나중에 전략을 바꿨는데 예를 들어 미투 전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팀이 뭔가 열심히 만들거나 물건을 제조할 때 그걸 잘 관찰하고 있다가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원래 팀보다 가격을 조금 더 한 30% 싸게 해서 그냥 확 시장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1997년에 IMF 때 삼성전자가 했던 전략이었어요. 삼성전자가 일본의 골든위크로 쉴 때, 그러니까 이 연휴에 들어갈 때, 네. 전 세계 그때 하반기 공급량의 대부분은 그때 그냥 시장에 쏟아 부어버렸어요. 거의 덤핑 가격에, 한 절반 가격에. 그래서 대략 이제 뭐 절반 가격 60% 정도 가격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일본의 어떤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그런 유사한 전략을 그 학생들은 취했던 거죠. 저는 삼성전자의 전략을 이야기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유사한 전략이 나오는 걸 보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한 거인 거죠. 자기들이 생각했었죠. 근데 이제 또 수업에서 재밌는 룰이 저는 어차피 지도하는 교수기 때문에 네. 각 팀들이 취하는 전략을 저한테는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실에 그 팀이 이 프레젠테이션 발표하는 걸 저 혼자 앉아서 전략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팀이 나가고 그러니까 팀이 한 팀씩 들어와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모든 팀들이 공유하는 정보는 재무제표 정보만 공유해요. 그러니까 뭐 얼마 손실이 있고 수익률이 얼마다 이것만 공유하는데 나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건 굉장히 참 그 묘한 그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똑같은 전략을 취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음. 또는 이 팀 미투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상대방 팀이 모르는 모르고.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얼마나 말해주고 싶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죽는 길로 가고 있단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거에 장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런 기분이 느껴지신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나무 비밀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다른 팀, 예를 들면 미투를 당하는 팀한테는 야 너희들아, 얘들아, 너희 다음 주 죽는단다. 이런 걸 왜냐면 애들은 이제 그 전략을 다 발표할 때 다음 주 어떻게 하겠다는 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희들 다음 주면 이게 덤핑으로 나오면 너희들 다 죽는데 그러니까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팀은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재밌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막 충격받고 이렇게 하고 굉장히 그런 충격받아요.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미투 전략을 당한 팀은 정말 이 최종 발표 때 전부 모든 전략을 공개하거든요. 네. 그때 정말 막 분노할 때가 있어요. 벌떡 일어서가지고 소리 지르고 야 너희들 정말 너무하지 않니라고 막 소리도 지르고 너무 윤리가 없는 게 아니냐 예. 이런. 근데 그 수업의 룰 자체가 그런 윤리를 배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현실의 정글의 세계가 이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실질적이네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전략이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굉장히 하니까. 실전적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어떤 학습이라는 건 굉장히 실전적입니다. 이걸 뭔가 단순히 게임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걸 상상을 못했거든요. G러닝이라고 했을 때. 네, 맞아요. 되게 다르네요. 네,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러니까 현실의 게임이라는 게 현실 세계의 반영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 세계에는 제약 조건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재현해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게임은 반복해서 계속 상황을 재현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학생들이 이제 어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깨달고 또 이제 그걸 전략에 반영하고 이런 어떤 반복적인 게 가능하다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그런 좋은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예. 기회가 되겠네요. 책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게 약간 칼럼을 모아놓으신 그런 느낌인데 전체 테마로는 혁신을 좀 염두에 두시고 네. 그와 관련된 예. 그런 것들을. 예. 그러니까 일관되게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혁신입니다. 굉장히 뭔가 냉정한 분석.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현실 인식을 뭔가 하게 해주는, 꿈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면 그냥 IT를 거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IT 강국을 가장 먼저 내세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혁신이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 막상 현장에 있는 분들의 반응은 그렇게 막 장밋빛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게 잘 드러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 이 책을 잘 봐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메시지가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요즘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과거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구한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될까? 또는 우리가 과연 지금 현재 향후 100년 후에 현재 2018년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한마를 생각해 보면 일부에 이제 정말 뛰어난 선각자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어떤 선각자들이 조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사회를 변혁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식민지로 떨어졌던 것이고요. 만약에 현재 그런 우리가 IT 강국 이런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참 환상인데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과거에 이룩한 뭐 좋은 성과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현재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유지되거나 발전되지 못하면 앞으로 100년 후에 한국이 정말 어떻게 될 건가? 혹시 또 불행한 사태가 이뤄지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잘 가면 혁신을 잘하고 혁신적인 국가가 된다면 반대로 우리가 정말 BTS 같은 정말 글로벌리 우리가 정말 그 큰 영향력을 가진 그런 지도적 리더 국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상태로 좀 불안합니다. 불안.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한국의 혁신이라는 말 굳이 이제 이런 제목을 붙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혁신의 생태계 또는 혁신을 모델을 보여줬던 게 이제 게임 산업인데 그 중에서 특히 게임 산업이 가장 다이나믹하게 진화하고 발전했던 게 2000년대 초반에서 2008년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는 게임 이 산업 자체가 규제부터 시작해서 내부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표류하고 관성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산업의 규모는 커졌지만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이내미즘을 잃어버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계속 그 관성이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연장선에서 본다면 O2O 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어떤 모든 산업들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는 다양한 어떤 파생 산업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데 도전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중요하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걸 결과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가의 어떤 규제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 국가 정부가 산업과 사회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네. 이런 어떤 현상이 지금 아주 그게 그 갭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부가 미래의 사회하고 산업을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사실 걱정스러워요. 왜 한국발 혁신은 좌절했는가 네.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가장 큰 게 규제라고 보면 될까요? 규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이 그동안에 이제 한국인들 사회, 한국 사회나 한국인들 스스로가 네. 과거에 우리는 주로 이제 캐쳐 모델을 취해왔었거든요. 서양인,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 또는 일본에서 성공한 산업, 성공한 제품을 들여다가 우리가 그걸 더 싼 그러니까 원가를 낮춰가지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제품을 능가하는 이런 처음에 카피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제품을 능가하는 즉 이노베이터가 되는 이런 어떤 전형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지금 IT에 있어서의 게임이라든지 웹툰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만 IT 산업에 있어서 특히 컨텐츠 산업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1등이었거든요. 이걸 우리 한국 사회가 평가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예를 들면 뭐 처음에 이제 서문에서 왜 한국발 혁신이 좌절되는가에 나오는 예를 들어 가상화폐나 가상경제 이슈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논문을 썼던 게 2003년이고 특히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상화폐의 발행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가상과 가상화폐 자체가 서로 교환되는 과정 그리고 가상과 그게 이제 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이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포인트하고 이제 교환되고 그 포인트들이 현실에 재화하고 그러니까 물건들하고 다시 교환되고 이런 과정들을 쭉 논문을 썼었거든요. 리니지의 아덴이었나요? 아데나죠. 네. 리니지 아데나 이제 그런 게 그 단초를 저는 봤었거든요. 그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예, 저는 이제 시초다. 시초라고 이제 봤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걸 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외국에서 그걸 관심을 가졌고요. 그걸 제가 이제 나중에 제 저서에 그 논문이 들어가 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영어 버전으로 이제 그 출간이 됐었는데 오히려 이제 해외의 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이랬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그 논문에 대해서 일부의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지만 나머지는 그냥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에 비트코인이 소개된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가상화폐나 가상경제나 이런 것들은 한국이 제일 먼저 만들어가지고 그 원형을 보여줬는데 한국이 만들어낼 때는 정작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비트코인이 나오니까 모두들 뭐 온 나라를 다 들어가지고 그걸 열광하는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그때는 어떤 규제를 했었나요? 그러면? 아니요. 거래하는 규제가 것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이걸 장난감으로 본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주지 네. 않은?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아이템을 사고 팔고 특히 네네. 아이템 뭐 이제 중개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템 게임 안에서의 거래 정도로만 예.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만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더 산업적으로 더 개화하고 이게 실제로 가상화폐까지 더 현실의 근데 이걸 우리가 규제하지 않고 내버려뒀으면 그렇게 갔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결국에는 계속 규제에 대한 이슈만을 가지고 갔어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아이템 현금 소위 말하는 그때 현금거래라고 불렀거든요. 네. 아이템 현금 거래를 막을 것인가 이런 계속 막을 것인가 억제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만 우리나라는 봤던 거죠. 어쨌든 부정적으로 봤다는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산업적으로 얼마만큼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다음 산업적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생각은 안 하고 네네. 계속 어떻게 막을 것인가, 청소년들을 못하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갔던 거죠.
근데 그 컨텐츠 산업은 우리가 애초에 1등이었다는 그거는 되게 의미 있게 다가오기도 하면서 이건 근데 그렇게 진짜 쳐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게임이나 특히 게임 산업을 얘들의 그냥 그 코묻은 돈 이게 받아서 하는 산업 정도로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많잖아요. 네. 근데 아마 게임 산업이 그 사회 제도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되기까지는 한 10년 정도는 전 될 거라고 봐요, 향후. 네. 근데 문제는 10년 후에 한국 게임 산업이 소멸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 산업은 사회에 수용이 되는데, 즉 게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게임이라는 것은 뭐 그냥 취미 활동이야, 또는 뭐 그냥 문화 활동이야, 엔터테인먼트야, 뭐 축구나 야구 하듯이 다 똑같아라고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우리가 플레이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은 다 중국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은 사회적으로 수용이 되겠지만 정작 그 게임을 만드는 개발사들이 거의 뭐 대부분 소멸하고, 그러니까 대기업 몇 개만 남고 나머지는 소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향후에는 중국산 게임이 한국 시장을 지배할 수. 중국산 게임 너무 잘 만들어요.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예전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성공 사례를 따라서 막 좋은 품질로 만들어냈듯이 그런 비슷한 전략으로 비슷한 전략으로 간 따라가고 거죠. 있는 한국 게임을 처음에 벤치마킹해서. 수입했고 수입해서 퍼블리싱을 했고, 네. 그다음에 카피해서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베끼려고 그랬고, 그다음에 한국 게임하고 동등한 수준까지 왔다가 이제는 한국 게임을 능가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또 그러니까 공부할 대상이 재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연구를 막 해서. 네.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는 그거를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상황. 그걸 게임이라는 산업 자체의 창의적인 산업이라는 것보다도 자꾸 이제 청소년들의 뭐 중독, 게임 네, 중독 이쪽으로 이런 가죠. 이슈로 몰고 네. 가는 거고, 특히 그게 이제 일부의 의사들의 이해관계가 딱 걸리면서 네. 이게 게임이라는 게 중독으로 지정이 되면 의사들에게 있어서 일부 의사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단. 그런 게 또 있겠네요. 예, 이 학생이, 이 청소년이 게임 중독인가 아닌가를 진단하는 시장,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 상담 이런데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또 있는 거를 생각지 예,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 참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예요. 진짜 게임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애국자로서 또는 정말 의사로서 관심을 가졌다면 2000년대 초반에 관심을 가졌어야 해요. 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에 저하고 똑같이 관심을 가졌어야 돼요. 근데 그 양반들이 관심을 가지고 4대 중독법을 밀어붙였던 게 신혜진 의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밀어붙였던 게 2012년이었어요. 네. 10년 동안 어디서 뭐 하고 계셨는지 잘 묻고 싶은 거예요. 구한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각각의 세력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했고, 네. 거기에 뛰어난 선각자들이 몇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의 진심은 결국엔 수용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이해가 되긴 돼요. 그 당시 상황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 2012년에서야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사회 경제적 배경 그렇습니다. 저출산 이슈가 시작이 되면서 네. 지금 저출산에 대한 이슈가 대학 직전까지 와 있지만 네. 지금부터 한 6년, 5년, 6년 전에는 네. 초등학교, 즉 청소년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청소년들 이 전체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특히 청소년에 대한 정신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의사들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굉장한 위기 의식을 느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시장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또 찾아낸. 새로운 시장, 흔히 이제 우리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블루오션을 네. 찾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많은 분들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꼭 항상 세상을 어지럽히는 건 일부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의 어떤 그 조직화된 세력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자꾸 게임을 이렇게 몰고 가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포인트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게임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오락거리들도 많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도 많고 하지만 유독 중독성 부분에서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예, 논리적으로는 저는 이제 제품을 분석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네. 과거 이제 이 콘솔이라든지 PC 게임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을 대결시키는 게 네. 인간을 가장 몰입하게 하거든요. 인간과 기계의 대결은 사람을 그렇게까지 몰입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졌을 때 그 분함은 오래 갑니다. 또 서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게임이나 즉 모바일 게임이라는 가상 세계라는 것은 결국엔 자기가 서버를 끊더라도 서버가 연결을 끊더라도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하나의 그렇게 가상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그 내부에서 어떤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자기가 접속을 끊더라도 계속 이 돌아가는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깨어있을 때 항상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캐주얼 게임들, 청소년이 많이 하는 캐주얼 게임들을 보면 접속이 밤에 줄었다가 7시에서 7시 반 정도에 접속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그건 그 전날 밤 게임의 아마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와서 체크해 본다고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체크하고 다시 학교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기존의 그러니까 서버 기반의 게임이라는 것은 사람을 빨아들이는 그런 흡입력. 그래서 제가 쥐러닝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그래서 입장이 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게임이라는 게 저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못하게 해야 된다는 그렇죠. 시간도 줄이고 뭐 접속도 끊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힘을 이용하자. 이용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청소년들은 그걸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힘을 이용해서 공부를 시키자는 거였거든요. 억지로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그 이 게임이라는 거는 옛날 게임, 예를 들어 그냥 컴퓨터에서 하는 그런 고전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네. 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 중독성이라는 이전 게? 그 이전 게임도 물론 있습니다. 콘솔도 중독성이 있었고 네. PC 게임도 있었지만 그 차원이 다른. 차원이 강도가? 다른 거죠. 훨씬 더 이 사람을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빨아들이는 힘이 훨씬 더 커진 거죠. 이 네트워크가 핵심이네요, 결국은. 네. 연결되는 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대결시키고 또는 협력시키는 그러니까 또는 게임의 세계가 대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길드에서 이런. 서로 협력하고 서로 좀 포근함을 느끼고 서로 막 따뜻함을 가르쳐주고 느끼고 이렇게도 예. 하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느끼는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을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되게 신기하네요. 뭔가 또 다른 사회 같고 자기 정체성을 하나 더 부여받는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해요. 특히 네. 청소년 시절에는 그런 거에 더 막 목말라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서 막 인정받으면 더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상의 인격인 거죠. 음. 그래서 가상의 인격이기 때문에 현실에 나가고 다른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개의 가상한 인격을 가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게 뭐 사기 이런 차원의 이슈가 아니고 자기가 내면에 숨어 있는 어떤 걸 현실에서는 표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수줍거나 네. 용기가 없거나 또는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데 좀 서투르고 하는데 게임은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얼마든지 그런 그 용기를 내거나 도움을 도와주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거기에 너무 아이가 빠져버리게 되면 현실을 살지 않고 가상에 머물러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이제 벌써 한 7, 8년 거의 네. 20년 가까이 연구를 해보는데요. 네. 청소년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분별력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어른들이에요. 예. 어른이나 걱정해라. 예. 왜냐하면 이걸 학교에서도 저는 쥐러닝을 해봤고 네.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게임이 중독된 애들을 보면 항상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를 들면 정말 가슴 아프게 저는 그래서 게임이라는 어떤 부작용의 이면에는 뭐 사회 구조가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시간 게임을 하는 그리고 게임에서 뭐 중독되거나 이런 청소년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아요. 네. 결손 가정이라든지 조손 가정 또는 맞벌이하는 가정 이런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들을 조사를 해봤고요. 네. 근데 부모 입장에서 뭐냐면 사회적으로 약하니까 어떤 거냐면 애들을 학원에 보낼 수도 없어요. 그럼 학교에서 끝난 다음에 다른 애들은 학원을 가는데 엄마와 아빠가 없이 일하러 나가는 그런 집안에서 애들이 뭘 하겠나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어떤 청소년들을 가장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애들에게 돈 몇천 원 줘서 PC방에 보내는 거예요. 적어도 게임하는 동안 안전하니까요. 그러면 게임이 끝나고 밤에 뭐 10시 이렇게 이제 라면 하나 먹고 와 있으면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저는 그래서 게임 중독을 비판하거나 지적하는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회 구조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히 없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라고 저는 묻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청소년들을 돕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지러닝을 투입해서 지자체하고도 해봤고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방과후 학교에서도 이 지러닝 가지고 그런 공부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학생들하고 같이 고민도 해봤고 그래서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실행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말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약간 게임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을 속죄양으로 만들면 많은 것들이 면책.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애가 공부를 성적 떨어지는 건 게임 때문이야. 그럼 그렇죠. 얘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예전에는 근데 게임 이전에 또 엄마가 아니지 부모들이 많이 비난했던 게 있었잖아요. 친구. 예, 친구.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 맞아. 그다음에 또 그 전에 게임이 나오기 전에 비난했던 게 있었어요. 만화방. 네.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만화방 나온 이후에는 또 오락실, 예를 들면 갤러그. 그래서 예전에 갤러그 이 오락실에 가가지고 자기 애 잡아서 막 이 몽둥이로 때리고 이런 부모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전에 또 만화방 있다고 만화책 불태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부모들은 머릿속에 어떤 게 있냐면 자기 애는 착하고 공부를 잘하는데 주변에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만화책일 수도 있고 오락실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이런 게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유튜브란 동영상 이야기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그 사용하는 시간이 유튜브가 게임보다 더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곧 유튜브로 갑니다. 유튜브 지나면 뭐가 될까요?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애들 꿈이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는 게 꿈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유튜브 또 찍는다고 뭐 공부를 안 한다 또 이런. 아마 그게 그렇게 나올 수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또는 유튜브 보느라고. 근데 유튜브가 보면 정말 강력한 교육의 수단이더라고요. 얘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 습수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학습법과 전혀 다른 학습법을 하고 있는 거고 능동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자기가 필요한 걸 찾아서 학습하더라고요. 검색형 시스템이니까. 예. 그거 정말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이 정말 고민해야 될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부모들은 기성세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유튜브를 단지 애들이 엔터테이닝하고 신기한 동영상 몇 개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즉 애들이 학습할 의지만 있다면 이제는 주위의 검색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어요. 전에 그 게임 회사 직원분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어차피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다른 거를 하고 노는 건데 그나마 게임을 하면은 안전하지 않냐. 아까 말씀하신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밖에 나가서 사고 치고 이런 것보다 안전하게 그 게임 하는 게 낫지 않냐.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공부를 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학생과 여학생은 하는 스타일의 게임도 다르고 게임에 대한 네. 관심도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게임을 많이 하는 게 남학생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왜 그렇죠? 그건 유전자 이슈인 것 같아요. 경쟁적인 DNA 때문인.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유감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공부를 덜 하게 되니까 일단. 남자는 사냥에 대한 사냥 욕구. 그러니까 사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성취욕 이런 거. 성취, 경쟁 이런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성은 채집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레벨, 포인트, 권력 이런 데 정말 집착하고요. 네. 여성은 상대적으로 과정을 중요시하고 함께 하는 거라든지 협조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게임 그래서 유형도 좀 다르죠. 그런데 이런데 특히 이제 근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남학생하고 여학생 같이 놀지 않았어요. 여학생은 고무줄 놀이를 했어요. 혹시 아세요? 고무줄 놀이 어떻게 하는지? 모를까요? 저도 아마? 한 적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한 적 없을걸요. 많이는 안 연령대가 그거 할 연령이 아닐걸요. 그런 예, 그래서 예전에는 여학생들은 고무줄 놀이를 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남학생들은 술래잡기 하고 이런 걸 했는데 남학생들은 뭘 했냐면 나무로 만든 칼 가지고 칼싸움하고 총 가지고 그냥 입으로 빵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월 대보름 이럴 때 어떤 걸 했냐면 옆 동네 애들하고 우리 동네 애들하고 나무칼 가지고 서로 쳐들어가서 나무칼로 때리고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난리가 날걸요. 머리 깨지고 피 흘리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런 걸 여학생들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여자애들은.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보면 그 두 개의 놀이가 그 놀이 연장선에서 지금은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떤 난폭하고 진짜 정말 부모들이 난리가 날 놀이죠. 가가지고 때로는 그 윗동네 가가지고 이 볕단 쌓아놓은데 불 지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이긴 쪽이 그 결국에 성취감을 얻게 되는 이제 이런 거고 이제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예전에 또 그런 게 있었잖아. 예전이 아니죠. 전통적으로 뭐 전통놀이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두 집단과 젊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양 마을의 청년들이 나와가 투석전하는 것도 있었어요. 물러서는 쪽이 지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돌을 건가요? 던지는 거예요. 돌을. 주먹만한 돌을 상대방에게 막 피 흘리면서도 계속 던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딱 마주보고 서가지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쪽은 대풍이 드는 거예요. 지는 쪽은 그게 완전히 근데 이겨서 얻는 게 뭐예요? 그냥 이겼다는. 자기의 세력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토속적인 신앙하고 결부가 돼 있는 거예요. 즉 신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난 후에는 그러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이긴 팀은 만세를 부르는 거고요. 네. 신나서 그래서 막 청년들을 권력 관계가 뭐 이렇게 형성되거나 그런. 형성됩니다. 1년 동안. 어. 진 마을은 1년 동안 고개를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은 자기 마을을 대표하는 데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필사적으로 이제 이기려고 하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돌을 던지는데 적어도 그 당시에 이제 어쨌든 남자인데 그 돌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을 갔다고 생각해 그 보세요.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 머리가 못하고. 깨져서 실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놀이들이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도 꽤 보니까 저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그런 놀이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차전놀이라든지 예전에 곧싸움 이런 것도 일종의 변형된 그런 놀이인 거예요. 이기는 마을은 1년 동안 풍년이 들은 거고 근데 지금 보면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근데 그런 어떤 놀이의 연장선 하에서 게임을 보면 많은 것들이 해석이 돼요. 그게 그냥 게임 가상현실로 옮겨온 그런 느낌이네요. 거죠. 예, 그런 느낌인 거죠. 주로 다 싸우는 게임이잖아요. 예, 싸우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걸 남자들의 근데 현재 근데 그런 게 좀 더 중독성이 강하다. 그런 장르가 그렇게 볼 수 있죠. FPS나 이런 것들이 RPG 이런 음. 것들이 중독성이 강한데 근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것도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뭐 특히 이제 이 남녀 평등이나 이런 흐름들이 있고 음. 남성들이 예전 같이 물리적인 어떤 힘이라는 게 네. 남자들의 힘이라는 게 별 어드밴티지가 안 되는 시대로 그렇죠.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좀 그거를 어필하거나 그런 것도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줄었죠.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나온 이야기 그거잖아요. 그 일본에 혹시 우리 그 초식남이란 그죠? 단어 아세요? 네. 그 일본어예요. 네. 초식남 반대 뭔지 아세요? 육식남? 여지요. 여. 육식녀? 예. 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남녀 관계에서 그게 나온 말인데 초식남이라는 것은 정말 온순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조용하고 여자에 대해 관심도 없고 육식녀라는 것은 남녀 관계에서 더 적극적이고 네. 남자한테 사귀자고 이야기하고 훨씬 더 포지티브하고 액티브하게 행동하는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지금 그렇게 벌써 이거 10년도 더 된 용어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남자들이 예전처럼 DNA도 변화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그대로 반영되면 예전처럼 게임을 이런 어떤 형태의 경쟁적인 게임을 더 적게 하거나 안 하게 될지도 모르죠. 앞으로 뭐 20년, 30년 지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약간 남성성, 여성성의 구분이 조금씩 모호해져가는 네, 그런 할수록 느낌이네요. 모호해질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남성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강점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성이 과거에 남성의 필요로 했던 그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가 물리적인 육체적 능력이었어요. 네. 무거운 짐을 지거나 네. 또는 뭐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큰 뭐 트랙터를 뭐 해가지고 짐을 옮기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어쨌든 운송 수단의 발전에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로봇가 나오게 되면 더 그렇죠. 집안에 여성들이 로봇 한 대씩 가지고 있으면 짐 나르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안전에 대한 욕구는 여성들이 이제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보호하거나 이런데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세콤이 그 기능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보안회사들이 상당 부분 CCTV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안회사 스위치 누르면 한 5분 내에 달려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가 그 이제 그 자손을 이제 만드는 그런데 남성이 필요했는데 향후에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전보다 남성들이 그런 어떤 그 자손을 남기는데 더 필요로 하는 직접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는 남성을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여성과 남성이라는 게 예전처럼 서로에 대한 서로를 의지하지 않는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로 점점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게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소프트 파워 시대 남자는 도태되는가 이거를 쓰셨잖아요. 네. 되게 재밌었는데 그 게임사 대표가 말했다는 것 중에
이제 성적이 여학생이 우수하다는 건 우리가 많이 최근에 이제 알파고를 늘어나면서 많이 알고 있긴 했는데 창의성의 영역에서조차 여학생이 우수하다는 증언을 게임사 대표가 했다고. 네,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성적이 여학생이 낮다는 건 제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대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성적을 시험을 채점하곤 하잖아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다수가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가 여학생이 우수해요. 100%로 따지면 3분의 2가 A고 나머지 3분의 1 A를 차지하는 남학생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가 성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는데 그 게임회사 대표의 이야기에서 재밌었던 것은 창의성 영역도 여성이 좀 여학생이 나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걸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거죠. 창의력이라는 부분이 더 목표 지향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여성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발휘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창의력이라는 건 뭐냐면 답이 없는 질문을 답이 없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력이라는 것은 답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또는 뭔가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답으로 다 안 풀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수학에서 하는 2 더하기 2는 4 이거하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창의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정의를 해야 되고 그걸 또 창의력이라는 것은 주위 사람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문제를 예를 들면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요소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성이 훨씬 더 그런 어떤 그 리더로서의 자질이라든 이런 것들 또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런 데 더 적합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어떤 가설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힘, 능력 그다음에 목표 지향적인 전투력 이런 것들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 과연 창의력이라는 게 남자가 그러면 남는 게 무엇일까라는 그런 어떤 질문도 던지고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남자들은? 남자도 결국에는 약간 여성성을 그러니까 키우려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을 장점들을 이해를 하고 네. 남성은 이제 남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지 창의력에 대한 강점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DNA를 넘어서는 하나의 고민일지 몰라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가 좀 비슷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들이 별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강점들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성들도 약간 그 남성 호르몬이 같이 발달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육식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훨씬 더 이 기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보면 모계사 이후에 엄청난 제약 속에 살아왔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약이라는 게 특히 이제 생산력의 제약들. 결국에는 남자는 주로 이제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하고 여성은 이제 집안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제약들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힘에 있어서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이제 약하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뭘 보면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전쟁을 수행했던 게 주로 남자였거든요. 네. 여성은 이제 그 피해자였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드밴티지 그 강점들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사회에서는 결국에는 뭘까? 그러면 남자도 여자도 결국에는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 똑같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성을 제약했던 요소들이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뭐 식량의 제약도 없죠. 육체적인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제약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스타트라인에 있어서 이제 경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교육 기회도 평등하게 부여받고 네. 있고. 교육교회도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여성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보내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리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에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특히 인간의 인성이라든지 경쟁심이라든지 어떤 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위에 예를 들어서 많이 불규칙하게 튀고 있는 럭비공들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지 이게 훨씬 중요할지도 몰라요. 럭비공들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잘 컨트롤하고 다독거리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서로 방향을 튀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조직으로서 성과를 내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이건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남자는 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시대에서는 여성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저는 딸이 둘이라 굉장히 이런 걱정이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저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네. 오히려 이 아들 가진 부모 보면 좀 딱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들 가진 그 부모한테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걱정이 많으시죠. 그리고 위로도 해줘요. 고품격 책수다 방송 책방 낭독 중독입니다. 갑자기 궁금해진 게 지금은 어쨌든 남성 중심 사회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고 있고 네. 거기서 나타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성 중심 사회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이게 좀 전복이 되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실패 사례들은 좀 줄어들까요?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또 다른 문제들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많은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의 문제에 어떤 게냐면 권력 관계가 네. 더 씌워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가진 남자가 권력을 못 가진 여성을 네. 이제 일방적으로 좀 괴롭히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대 케이스 같은 경우 여성 중심의 사회 또 여성이 힘을 가지는 사회가 되면 반대 케이스도 나타나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그 나름의 또 문제일 거고 현재의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은 그건 이제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초식남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게 또 반대로 어떤 측면들이 있냐면 통계가 어떤 연구하는 걸 봤었는데 40대 초반까지를 잡았을 거예요. 남자가 연애를 안 해본 남성의 비율이 거의 30%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도 연애 안 해본 거예요. 35%. 여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해봤다는 것은 예를 들면 성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안 가졌다는 것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의 사람들이 많냐면 그러니까 35% 거의 한 40%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여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욕 자체가 아예 예, 왜냐하면 더 재밌는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게임, 근데 애니메이션. 사실 인간의 본능인데 그것마저도 누를 정도로 예, 게임의 힘이 강력해서 예, 그런 그러니까 거로.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어. 그게 더 재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 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관심 자체를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도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조금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도 대학생들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지금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관심도 없고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이런. 예, 꼭 결혼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학년들 대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한 절반 정도가 결혼에 의사가 없더라고요. 남자도 일부가 남학생도 그래요. 일부가 지금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사회가 계속 이제 가게 되면 아마 남자가 여자가 서로를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간, 아마 이런 형태의 삶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좋다고 나쁘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냥 하나의 변화. 흐름으로서요. 그게 이제 우리보다 더 빨리 가고 있는 게 일본이고요. 근데 우리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근데 어쨌든 제 느낌으로는 주관적 느낌으로는 늘어나고 있어요. 남학생들이 여학생에게 관심이 없다? 이거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다 그래도.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별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네.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최근에 대학생들을 가만 보면 그리고 물어보면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몇 달, 뭐 짧으면 한두 달? 그리고 길으면 2년 연애했다면 굉장히 길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뭐 감동스러운 그런 연애래요. 그 왜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이 짧게 하는 인간관계를 짧게 가정하는 그런 인스턴트식의 인간관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뭔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없이 그냥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그것도 끝내면 있어요. 되지 이런 예, 생각을.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서로가 예를 들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는 안 맞으면 헤어지면 네. 되지 이런 거. 굳이 뭐 그거 집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근데 사실 완전히 딱 맞는 그런 게 무슨 쌍둥이도 아니고. 근데 쉽지 모르겠어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우리가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인간이 그런 형태의 사회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진화로 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한 남자 여자를 떠나서 한 인간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성 같은 경우는 예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가지게 됐고 특히 밖에서 일하고 저녁에 오면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인이 밥을 해줬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어떤 기능들이 지금 편의점에 있어요. 편의점 가면 다 밥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저는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 게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가사 노동의 사회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국에는 남성이건 여성이 남자건 여자건 서로가 서로에 대한 필요성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매여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연애에 있어서도 서로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면 뭐 굳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사람을 찾게 되고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까지 좀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뭐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상대방은 그런 사람인데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그러면 있잖아요. 못 만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근데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런 어떤 서로에 대한 만남의 기회를 자주 갖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연애 결혼이라는 거 네. 또는 뭐 중매라는 것도 그렇지만 정말 위험한 도박인 것 같아요. 남자건 여자건 결국에는 연애하는 시절에는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서 살게 되면 서로가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았던 걸 그러니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하지만 그걸 이제 뭐 참고 살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같은 경우 보면 남자건 여자건 서로가 서로를 상대방을 알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자기하고 잘 맞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완전 좋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과거에 그런 기회를 주지 못했던 게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